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때문에 슬슬 준비하시겠군요. 잠깐만요. 제가 네네. 양 기자 연결하기 전에 전남 순천 곡성 투표율 말씀드리면서 곡성의 유권자가 3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전체 인구가 3만 명이라고 아하님께서 아니다. 아하가 아니고 넵도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정정합니다. 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구와 유권자가 그만 혼동이 돼서요. 고맙습니다. 네, 양 기자 말씀 이어가십시다. 투표율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30% 전국적으로는 좀 넘을지 않을까. 그렇고 두 곳 동작을 하고 전남 순천 곡성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네네.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글쎄요, 지금 투표율이 높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작 같은 경우는 40%에 넘었죠. 하고 있고요. 아니 6시 현재로는 41.5%네요. 6시까지는 제가 못 봤고. 그랬죠. 여기 준비하느라고 6시는 네네. 못 챙겼을 텐데 6시 현재 41.5 동작. 그다음에 전남 순천 곡성은 이미 5시에 40%를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두 군데 모두 평균 투표율보다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투표율이 높은 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이 투표를 평소에 잘 안 하는 젊은 층이 좀 더 투표에 참여했다. 그렇죠. 이런 데 분석으로 이어지면서 야권에게 좀 유리한 그런 양상일 거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었는데 네. 그게 사실 2012년 대선 때부터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2012년 4.11 총선에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순천 곡성 그리고 동작을 이 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긴 힘든데 그래요.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휴가철이고 이렇다 보면 사실상 젊은 층의 투표 이것이 많지는 않을 텐데 네. 나는 그런 가정을 좀 더 섞어서 보면 네. 야권한테 꼭 불리하지는 않겠다. 이 정도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좀 늦게 출근하느라고 아까 낮 12시쯤 그러니까 점심때쯤 제가 투표장에 갔었는데 네. 그때 보니까 저 사는 데는 이제 아파트 단지여서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많지 않았고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10여 명 정도 투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작을 사시죠? 네네네.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높은 게 네. 일단 야권 후보들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거다. 요 정도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남 순천 곡성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앞서도 얘기가 좀 있었겠습니다만 이 순천의 유권자 수와 곡성의 유권자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예예. 네. 그런데 10배가 더 넘게 차이 나니까. 예예. 순천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40%가 넘었다고 하고요. 곡성은 이미 50%가 예. 진작 넘어갔는데 예. 이게 이제 어느 쪽에 더 유리할 거냐. 네. 이 문제를 사실 따지는 게 지금으로서는 워낙 박빙승부가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네. 쉽사리 좀 점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전통적인 혼합의 정서를 기대하고 결국은 그리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금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서가번 후보가 대단히 고전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이기더라도 이 고전의 의미를 잘 새기지 않으면 다음번 언제라도 누구에게 의해서건 뒤집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네. 또 여기는 또 본래 무소속과 통합진보당도 강했던 곳이거든요. 순천은.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야근 대비해서 그렇게 늦게 출근합니까? 오늘은 저녁에 늦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면은 대충 뿌려놨는데 부상이 돼 있으니 이제 그렇죠. 12시경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스트레이트 기사 쓰고 해설 쓰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좋은 회사네요. 그래도.
점심 먹고 느긋하게 출근하고. 예, 지금 뭐 아주 투표율이 높은 열전 지역 2곳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수원 한번 봅시다. 수원 예. 3곳이 결국은 승패를 가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네네. 여긴 투표율이 의외로 낮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시 거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네. 5시 현재까지 하면 20% 중반대 뭐 안팎인데요.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렇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죠. 지금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사실 좀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지금 8시까지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마지막에 조금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 3군데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수원이 결국은 전체 승패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예상들을 많이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수원 현지에서는 그렇게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이곳이 여야가 결국 뭐 승패만 놓고 보면 예. 3대 0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여야 모두의 지금 판단인데요. 어느 하나는 반드시 양쪽에서 나눠 갖고, 그렇죠. 누가 2대1 주석- 정도로 갈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승패가 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좀 그 마지막에 이제 딱 붙어 있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의 상황에서 이제 어느 쪽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승패가 갈릴 텐데 네. 그게 이제 한쪽으로 쭉 가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면 네. 이번 재보궐선거도 결국은 6.4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여든 야든 어느 한쪽이 압승을 거뒀다, 승리했다 이렇게 장담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6시 이후에 투표율의 상승세, 이 상승세가 있다면 아무래도 좀 야권 후보들한테 그러겠죠.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휴가 안 간 사람들 퇴근하고 투표장에 간다면 그들의 투표 성향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네네. 뭐 이제 이런 관측이. 지금 막 6시 거를 우리 청취자 한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수원 을의 경우 23%네요. 그러니까 네. 5시 때 21.7%였는데 1시간 사이에 1.3%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수원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양 기자께 이 말이 맞는 관측인지 한번 좀 검증 받아야겠네요. 지금 손학규 후보가 옛날 남경필 현 경기지사 고 대대로 물려받은 지역구에 가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건 뭐 손학규 1인데 새누리당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새누리당 후보보다는 새누리당과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새누리당 후보가 워낙 정치 신인인데다가 뭐 손학규하고는 네임밸류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의외로 손학규 후보가 고전 중이다 또는 이겨도 뭐 신승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그것이 이제 지역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오늘 야당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야당 지금 수원 3곳 중에 이른바 우리가 영통지구라고 부르는 곳, 그 김진표 네. 의원이 3번인가 쭉 내리 당선됐던 예, 거기는 예. 이제 전반적으로 야세가 강하니까 네. 수원에 손학규라는 거물을 투입할 바에는 차라리 야성이 강한 영통지구에 손학규 후보를 넣어서 자기 지역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게 하고 옆에 두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붐을 일으키도록, 즉 손학규가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수원을 휘젓고 다니게 해서 좀 띄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남경필 지역구에다 넣어놨더니 의외로 버거운 싸움을 하느라 그만 손학규의 개인적 가치나 자산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기회를 많이 까먹고 있다. 이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들을만 한 소리입니까? 뭡니까? 일단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 손학규 상임고문이 손학규 후보를 이제
공천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예상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성학규로 당시에 이미 8살에 남경필 경기지사 이외에 사실 떠오르는 정치인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새누리당도 이렇게 후보의 면면이 네.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후보 혹은 전략 공천이 가능한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미 영통이 나으냐 아니면 8달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사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듣고 보면 그 소리가 좀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광주 광산을과 예. 이 서울 동작의 전략 공천을 둘러싼 그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에헤. 그것이 아니었다면 네. 이런 가정이 오히려 훨씬 좀 의미 있는 가정이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역시 정치 고수는 다르시네. 자, 요거 짧게 짚고 넘어가시죠. 이제 오늘 네네. 마지막 서로 이제 마감도 하고 바쁠 때니까. 세월호 특별법 논의하는 거 보면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둘러싸고 또 이렇게 새누리당 사실 좀 너무하다 싶게 버티거나 억지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사실상 몽리 부리고 있는 거죠. 예, 몽리 맞습니다. 그 표현이 딱이네요. 역시 730 재보선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다행히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도권 박빙 지역의 결과가 결국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야권이 좀 수도권에서 네. 한 4곳 내지 5곳에서 승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야권이 그래도 승리했다. 이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한 거다. 비판적인 평가를 한 거다. 이런 이제 성적표가 나온다면 다행이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사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출발했던 선거인 만큼 예. 수치상으로 절반 이상 8개나 9개를 뺏기더라도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크게 잃었다. 정말로 참패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 세월호 국조특위 관련한 논의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지지층의 바람 이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을 좀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결국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이 선거 처음에 구도가 잡혔던 것만큼만이라도 최소한 야권에서 그 정도라도 해줬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네. 더군다나 앞으로 올해 이제 내일부터 내년 1년 그리고 그 이듬해 4월 총선이 있기 전까지 거의 1년 8개월 동안 사실 큰 선거가 없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게 단순히 재보궐선거 한 번 망친 그 정도로 끝날 상황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야권 지도부가 어떤 역할과 어떤 전략을 갖고 이 정치를 풀어나가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국면에서 겨우 8대7 또는 비겼다, 사실상 이긴 거다, 진 건 아니다 이런 말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공부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 2년 전하고 바뀐 게 없다. 예.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지금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휴가철이다 어쩌다 그런 핑계 될 일 아니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싸우는 거고 어차피 그럼요. 재보선은 예. 자기 확실한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렇죠. 부동층 놓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예, 점에서는 자기들의 집토끼를 왜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자성과 답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나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야당이 크게 네. 이기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이 사실은 여론의 비판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무시하고 가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게 18대 그 국회 상황만 하고만 비교를 해도 그 당시만 해도 17대 대선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고 이게 이제 18대 총선이었던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나서 네. 그때는 사실 야당 의석수가 거의 100석에도 훨씬 못 미쳤었지 않습니까? 82석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83석인가 뭐 그랬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여론에 민감한 그리고 실제 야권에서 그런 것들을 추동해내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뭐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뭐 적지 않게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야권 의석을 합치면 진보정당들하고 합치면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물론 무능이기도 하고 네.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야권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평가를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정말 이 미니 총선이자 6.4 재보궐선거에서 어중간하게 나왔던 그 박근혜 정부 중간 평가에 대한 의미가 이토록 큰 이번 재보선을 네. 이렇게 그냥 부야무야 흘려보내야 되는 거냐, 결국 그렇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좀 뭐랄까요, 정말 철저한 자기 반성, 네.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양 기자가 국회 고참 기자답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간 큰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더더욱 중요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국민들 추인을 받는 절차인데 좀 날씨만큼이나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최종 투표율 그리고 개표 상황 한번 또 진지하게 지켜보십시다. 예. 방송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